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누군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혈연에 끊을 수 없는 무게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게 그 진한 피는 거추장스러운 낙인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부모의 사랑이나 혈육의 정 같은 것은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다행히 세상은 하나를 앗아가면 다른 하나를 내어주는 이치가 있어 저는 혈육의 정 대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부모의 품에서 차가운 거리로 버려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우고 흙을 털어준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이들의 손길이었거든요. 엄마는 술을 마시는 게 낙이었고 술에 절어 사는 게 삶이었던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었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를 버리고 간 아빠 욕을 하며 울부짖었고 술에 취하면 쥐 죽은 듯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면 벼랑간 분노에 찬 사람처럼 제게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설거지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빨래가 구겨진 채 말랐다. 심지어는 눈을 떴는데 기분 잡치게 눈앞에 있었다는 게 이유였죠. 그래서 전 엄마가 잠에서 깰 무렵이면 항상 숨어 있곤 했어요. 대개 옷장 안이거나 침대 밑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엄마가 다시 소주로 목을 축이고 나서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죠. 엄마는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도 모자라 술을 마시기 위해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알코올 중독자였죠. 결혼하면서 신혼살림으로 마련했다는 물건 중 값 나가는 건 이미 다 팔리고 없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을 고용해 주는 곳이 없고 더는 팔아치울 것도 없자 고작 8살이었던 저를 팔아 넘겼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가야만 나오는 읍내의 용궁 다방이라는 곳이었죠. 처음엔 버려진 줄도 몰랐어요. 아는 이모가 하는 가게에 있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얼렐레? 웬 여자애? 팔자에도 없는 딸 생겼지 뭐. 엄머머? 요즘 세상에도 이런데 애를 버리는 여자가 있어? 홍 사장아, 세상에 앞만 변해봐라. 쓰레기 같은 부모가 사라지나. 몇 살인데? 8. 얼마 줬는데? 불행히도 8살도 귀는 있고 어느 정도 눈치는 있었어요. 여자의 말에 마담은 저를 슬쩍 보고는 손가락 5개를 활짝 펼쳤죠. 그게 얼마라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50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500이어도 말이 되나 싶은데 그 시대에 5천일 리는 없잖아요. 마담의 말에 여자는 입을 떡 벌리며 들리지 않게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마담은 피우던 담배를 지적 끄곤 제게 걸레를 던지듯 건넸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하는 일은 빤했습니다. 손님이 왔다 가면 재떨이를 비우고 테이블을 닦는 일이나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요. 이따금 손님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언니들이나 받는 팁을 받기도 했죠. 언제 커서 내 옆에 앉을 거냐는 수준 낮은 농담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참 못 볼 꼴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어리고 짠하다고 챙겨주는 언니들도 많았어요. 그래봤자 8살 나이에 엄마한테 다방에 버려진 팔자가 나아지는 건 아니었지만요. 9살이 되도록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다방 여기저기를 누비며 시키는 일만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비극은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제가 있던 용궁 다방의 주인 황마담한테는 남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시작된 저는 남자나 여자가 이성 친구를 여러 거느리는 건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어제는 박 씨의 무릎에 앉았다가 오늘은 서 씨의 허벅다리를 베고 눕고 내일은 김 씨의 팔짱을 끼는 게 황마담에겐 당연한 삶이었고 전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다방 주인의 치정 싸움에 고작 9살이었던 제가 휘말릴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건은 황마담을 오래전부터 쫓아다니다 배를 타고 돌아왔다던 양석호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진탕 취한 채 2년 만에 황마담을 찾아온 남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죠. 야, 황희자 어딨어? 황희자 나오라고 해. 지금 언니 없어요. 내일 오세요. 웃기지 마라. 너도 한통속이지? 황희자 이 나쁜 년 빨리 나오라고 해. 갑자기 나타난 남자는 행패를 부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그런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요. 차와 커피를 마시는 게 불문율인 장소에서 이따금 술을 마시고 마담이나 레지 찾는 사람들은 흔했죠. 하지만 손에 칼을 쥐고 나타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얼른 안 찾아와? 나 오늘 황희자 그거 죽여버리려고 왔으니까 당장 어디 있는지 불어. 남자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카운터에 있는 레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레지는 새된 비명을 내지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결국 바들바들 손을 떨며 어디론가 전화했죠. 황마담은 그 시간쯤 항상 인근 공사장으로 티켓을 끊고 나갔어요. 그곳에 황마담을 보려고 다방 문이 닳도록 드나들던 인부가 있었거든요. 레지가 황마담이 곧 돌아올 거라 이르자 남자는 황마담이 오기 전까지 화풀이를 할 구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방 여기저기를 샅샅이 훑어보던 중 저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그 남자의 눈이 어찌나 번뜩이던지 손에 들린 칼끝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뒷방에서 몰래 내다보다 깜짝 놀라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는 제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끌었죠. 너냐? 황마담이 뒤로 몰래 숨겨놨다던 자식이? 놔주세요. 이거 놔주세요. 이 여시 같은 게 뒤로 애를 낳아놓고 나를 기만해? 저기요. 걔는 마담 언니 애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애예요. 얘가 무슨 잘못이에요. 애는 놓고 말씀하세요. 닥쳐! 이것들이 다 한 통속이 돼서는 나를 아주 바보 천지 취급을 하고 말이야. 내가 다 알고 왔어. 황마담 이게 뒤로 애까지 낳아놓고 만만한 남자 순정을 짓밟아? 술에 취한 남자는 자기 손에 들린 게 9살짜리 여자애인지 그만한 무게의 보따리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옷이 목까지 끌어잡혀 숨막혀 죽을 지경이었어요. 제발 좀 놓아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끄끄댈 무렵 황마담이 들어왔죠. 남자의 정체를 확인한 황마담이 거칠게 보온병을 내려놓고 쏘아붙였습니다. 한심하기는 2년 만에 돌아와서 보여준다는 모습이 결국 이 찌질한 짓거리야? 뭐? 한심? 찌질? 야,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나를 기만해? 야, 나는 같이 살자던 네 말만 믿고 배를 2년을 탔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너랑 살라고 집까지 샀단 말이야. 근데 애를 숨겨놔? 처녀라며 결혼한 적 없다며? 그래, 나 결혼한 적도 없어. 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누구 말 듣고 행패야? 나에 대한 믿음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같이 살아? 웃기지 마. 난 너같이 찌질한 남자랑 안 살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남자는 마담의 말에 분개했어요. 마담은 남자를 어르고 달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즘 그런 소문이 있긴 했어요. 제가 실은 마담의 숨겨둔 자식인데
사정상 아는 지인에게 맡겨놨다 찾아왔다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좀 솔깃했던 소문이긴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 저도 언젠가 찾으러 오겠다는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제게 친엄마가 따로 있을지도 모르고 높은 확률로 절 데리고 있는 마담 아줌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마다 마담이 웃으며 그래, 내 딸이다, 딸. 나중에 레지 시키려고 나왔다. 라는 말이 진짜일지도 모르고요. 여하튼 남자의 귀에도 그 이상한 소문이 들어간 것인데 문제는 제가 칼을 쥔 남자의 소나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남자는 마담 때문에 반쯤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순수함이 고작 찌질함이나 한심함으로 치부된 것에 분개한 나머지 정작 자기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도 잊은 모양이더군요. 남자가 과도를 둔 손을 크게 휘두른 그 순간 레지의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퍼졌습니다. 순간 웅성대던 다방 안이 적막감이 감돌았어요. 짧은 찰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멈춘 듯한 시간이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죠. 그 후 얼굴에서 통증을 느낀 제가 손을 갖다 댔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피가 철철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 밀어낼 정도로요. 왼쪽 볼에서 콧등을 지나쳐 오른쪽 눈 밑에 이르는 상처였어요. 천만 다행이라면 칼끝이 눈 언저리에서 멈췄다는 것이죠. 급한 대로 응급수술로 꿰매진 제 얼굴을 본 순간 전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찢어진 인형 얼굴을 아무렇게나 바느질 해놓은 것 같았거든요. 원래도 불쌍하게 사는 인생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생이었지만 흉측한 흉터가 생기고 나니 그저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닌데 마담은 절 뒷방에 가둬놓고 불만스레 말하곤 했어요. 그래도 돈 주고 샀는데 벌써부터 얼굴이 저래서 나중에 어디다 쓰겠냐고. 아우, 양석호 그 버러지 같은 놈. 언니, 그러게 내가 양 사장님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했잖아요. 그 나이에 여자 한번 못 만나본 남자치고 정상인 사람 없다니까. 해바라기 순정은 무슨 뜬 소문에 칼 가지고 온 거 봐요. 소은이 저렇게 된 걸로 끝나 망정이지 언니가 죽을 뻔했어. 그리 비싸게 준 것도 아니라며. 언니 생명의 은인치곤 싸게 먹힌 거라니까. 레지가 마담의 비위를 맞추며 이야기해도 마담은 절 아니꼽게 쳐다봤습니다.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나서 제 얼굴을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담은 저를 치부라도 되는 듯이 숨기기 바빴고 전 주로 주방에서 설거지하거나 뒷방에 숨어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았죠. 학교도 가지 않고 할 일도 없이 놀잇감이라곤 레지 언니가 주워다 준 헌 인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담이 저를 다시 팔아넘길 계획을 세운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갈 곳이 있다며 채근하는 마담의 성화에 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전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불행하게 사는 삶이겠지만 차라리 아는 불행 속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나가려 하지 않자 마담은 제 손목을 무리하게 잡아 끌었어요. 가지 않겠다고 울부짖는 저와 조용히 하고 따라오라는 마담의 실랑이에 금세 이목이 쏠렸죠. 잘못했어요. 제발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제발 저 보내지 마세요. 쉿, 조용히 안 해? 그때 그 군중 속에서 나와 제 반대쪽 손목을 잡고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방과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었어요. 가끔 다방에 오는 손님들이 땅딸보네 식당이라고 언급하던 그 식당의 주인이요. 키가 140이 겨우 넘을 법한 여자였는데
키가 크고 높은 구두까지 신는 마담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더군요. 애가 싫다는데 어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뭔 상관인데요? 가던 길이나 가세요. 놓으세요. 애가 아파하잖아요. 아씨, 진짜 별개다. 야, 김소은, 빨리 안 일어나? 싫어요. 싫어요, 아줌마. 가기 싫어요. 마담의 손에 매달려 울면서 필사적으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담은 계속 제 손을 잡아 끌면서 채근했죠. 그러자 그 식당 여자가 이번엔 마담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 좀 하자더군요. 마담은 아니 꼽게 바라봤지만 결국 제 손을 놓고 그 여자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손을 다시 잡은 건 마담이 아닌 그 식당 여자였죠. 아가, 가자. 싫어요.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밥을 못 먹고 산 것도 아닌데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왜 마음이 흔들리던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싶어 마담을 보자 마담은 따라가라는 듯 턱끝을 까딱 움직이더군요. 결국 그 아줌마를 따라갔는데 그곳은 테이블 3개가 꽉 들어찬 식당이었어요. 그날 전 태어나 처음으로 저를 위해 차린 따뜻한 밥상을 받아봤습니다. 포슬포슬한 감자와 호박을 넣은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김, 장조림과 나물들. 식당에서 파는 반찬으로 내온 밥상이었지만 저한테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어요. 누구도 저 혼자 먹으라고 그런 밥상을 차려준 적이 없어서 어리둥절했죠. 아가, 먹고 또 먹고 싶으면 말해. 밥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줌마랑 여기서 살자. 여기서요? 그래, 여기서. 아줌마가 학교도 보내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밥도 다 해줄게. 왜요? 왜긴 왜야. 9살이면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하고 어린이면 잘 먹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던 저는 그게 왜 당연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9살이어도 부모가 없고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게 학교고 어린애라도 저 같은 처지면 못 먹고 사는 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아줌마는 제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 제 인생의 천사였어요. 아줌마는 식당에 딸린 작은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고 저 역시 그 방에서 지내게 됐어요. 학교 가라고 책가방이며 공책이며 연필 같은 것도 사주고 영업시간에 일을 도우라고 하지 않고 한글 공부와 숫자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방에서 그 아줌마가 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야 저를 돈 주고 사왔다는 걸 알았어요. 하여간 오지랖은 네가 돈이 어딨다고 애를 데려와. 세상에 불쌍한 애들 천지 삐까리인데 니들이 걔들 다 데려다 키울래?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모르는 채 하니? 얼굴에 상처도 제대로 안 났는 애를 또 어디다 데려가 팔 줄 알고. 너 경희 생각나서 그러는구나? 아휴, 하기사. 경희가 어찌 살고 있을지 눈에 빤한데. 네 눈에 버려진 애들이 비껴가겠니? 지인의 말에 아줌마는 말이 없었고 이내 콧물음 치는 소리가 들렸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줌마는 몇 해 전 아이 문제로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했다고 해요. 아줌마가 번 돈으로 몰래 도박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돈을 주지 않자 남편이 보복이라도 하듯 4살짜리 애를 데려갔대요. 네 애새끼가 네 때문에 거리에서 살아봐야 그 시건방진 태도를 고쳐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경찰에게는 애를 잃어버렸다고 횡설수설했지만 결국 제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애를 팔아넘긴 정황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후 만날 수 없는 아이를 챙기듯 거리의 아이들을 돌본 겁니다. 저는 한동안 그 식당에서 살았어요. 얼굴의 흉터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낙인처럼 남았고 어딜 가든 그 용궁 다방에서 살던 그 애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친구도 없었고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학교가 끝난 후엔 천국 같은 아줌마 품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삶도 두 해를 가지 못했어요. 제 얼굴에 칼을 그었던 남자가 출소해 다시 동네를 배회하는 겁니다. 그 일로 배를 타던 직업도 잃고 복수하듯 또 황마담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그 남자가 식당에 들러 주문을 한 건데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내어주다가 경기를 하는 저를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한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석도 하고 밤엔 바지에 실수도 하는 등 불안 증세가 심각했어요. 지금이야 애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면 정신과 치료라도 받게 하지만 저 어렸을 땐 정신과 치료니 상담이니 그런 것도 없었죠. 아줌마도 밤마다 잠도 못 잔 채 저를 품에 안고 괜찮다 괜찮다 달래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이 동네에 있다는 생각에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아줌마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7년 동안 운영했던 식당을 정리하고 이사를 한 거죠. 고작 저 하나 때문에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니 어린 마음에 잘 됐다, 다행이다, 그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이사한 곳은 아줌마가 어렸을 때 잠시 살았던 곳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살던 곳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었고 그곳에 제 얼굴에 흉터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차츰 친구도 생기고 비로소 전 평범한 아이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었어요. 옅어진 흉터 위로 미소가 생겼죠.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삶 역시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3살 때의 일이었어요. 불청객이 찾아들었죠. 어이, 송복자, 식당 잘 되나 봐? 당신이 어떻게 여긴 왜 왔어? 날 왜 찾아온 거야? 돌고 돌아 조강지처품이 제일이라 찾아왔지. 조강지처는 무슨... 내가 당신이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조강지처야? 당장 안 꺼져? 당장 꺼져! 내가 연이 있어 찾아왔으면 전 남편이고 연이 없이 찾아왔어도 이 식당 손님인데 태도가 너무 박한 거 아니냐? 난 당신 같은 손님 받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근데 쟤는 뭐야? 애 하나 주워다 키운다는 소문이 있다더니 하여간 멍청한 짓거리는 여전하네. 아우, 밥이나 내와. 당신한테는 쌀 한 톨도 못 내줘.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아이씨, 이건 꼭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하더라. 밥 내놓으라고, 밥.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멀리서 왔는 줄이나 알아? 아줌마의 전 남편은 소뚜껑만한 손을 들어 올렸어요. 남자의 위협적인 손길에 아줌마는 본능적으로 몸을 수그렸습니다. 마치 세포 속에 각인된 기억이 깨어난 것처럼요. 그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떨쳐낼 수 없는 삶에 들러붙은 지독한 공포였어요. 아줌마는 저를 슬쩍 바라보더니 생각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밥이나 한 끼 얼른 내어주고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만족한 듯 아줌마가 차려준 백반한상을 깔끔하게 비웠죠. 냉장고에서 주지도 않은 소주 한 병까지 덤으로요. 배가 부른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이쑤시개로 이슬을 긁던 남자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몇 살이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기분이 상한 듯 쑤시던 이쑤시개를 놓고 다시 묻더군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13살이라고 대답했죠.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꼼꼼히 훑었고 다 컸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주방에서 아줌마가 나와서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다 먹었으면 나가.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다신 찾아오지 마. 당신이 어떻게 날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도 부를 거고 난 여길 떠날 거야. 참나, 그래봤자 송복자,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뭘 그렇게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살아? 누가 널 죽인다든? 이혼 서류 한 장으로는 이 생에 닿은 우리의 연을 끝낼 수가 없어요. 어? 또 온다. 그때는 조기조림 그것 좀 내와라. 너 그거 얼큰하게 잘했잖아. 남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나갔고 아줌마는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줌마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숨죽인 채 그 소리를 감추려고 했지만 그게 되나요? 슬픔은 화장실에서 차고 넘쳐 제가 누운 자리에 마치 이불처럼 깔렸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남자에 대한 증오를 키웠던 게요. 먼 훗날 저는 그 순간을 두고두고 곱씹어보게 되었어요. 만약 그날 제가 그 남자에 대한 증오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아줌마의 슬픔은 모르쇠 방관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켜도 소용이 없었지만 그날의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 뒤로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는 나날을 보내다 방심한 날이기도 했죠. 방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과제를 하던 중 식당 입구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가진 시간이라 아줌마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내밀었던 저는 머리끝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제게 나와보라고 손짓했죠. 차라리 숨어 있을 것을, 나오지 않겠다고 문고리라도 걸어 잠글 것을, 겁도 없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줌마를 찾는 남자에게 장을 보러 갔다고 하자 남자는 마치 제 집이라도 되는 양 부엌에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아줌마의 파김치를 찾아 꺼내고 소주 한 병을 가져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 역시 그 맞은편에 앉게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한 잔 따라봐라. 마음 같아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고 싶었지만 아무리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고작 13살이잖아요.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재촉하듯 허공에 내민 손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술을 따랐죠. 그런데 두 손으로 예의를 갖춰 따르지 않았다며 그 술을 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너 여기서 밥벌이나 하겠냐? 너 용궁다방에 있던 애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의 새끼 데려다 키워주는 건데 이 새끼는 눈깔이 순종적이질 못하네. 야, 너 눈 똑바로 안 떠? 똑바로 다시 떠봐. 그 남자의 입에서 용궁다방이 나오자 저도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용궁다방 황마담 그리고 제 얼굴에 칼을 그었던 그 남자가 차례로 지나갔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버릴 것 같아서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고 그 남자는 만족한 듯 술을 마셨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소주 한 병이 다 비어갈 때쯤 남자는 소주를 하나 더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빨리 오길 바라면서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망설였는데 제 손목을 끌고 옆에 앉히더니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하필 그때 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무척 불편했어요. 남자는 자연스레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었죠. 마치 썩은 진흙이 몸에 닿은 듯 소름 끼치고 불쾌감이 하늘을 찌르던 순간 구세주처럼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아줌마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마주한 후 얼어붙었고 전 아줌마를 보자마자 울상이 되었죠. 그 순간 아줌마는 이성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그 남자를 향해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미친 인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식당에서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미쳤나? 남자는 참지 않았습니다. 바로 벌떡 일어나서 노련하게 아줌마의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활처럼 꺾이는 아줌마는 익숙한 듯 비명을 삼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소리라도 쳤더라면, 경찰에게 신고라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인연이 보자 하니까 야, 네가 맞은 지가 좀 오래됐지?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이게 전부터 지 서방 알기를 개같이 알았지? 남자는 한 손으론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고 남은 한 손으로는 아줌마를 때렸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다 그 남자 옷깃을 잡고 제발 그만하라고 울며 빌었죠. 하지만 남자는 이미 눈이 돌아 아줌마를 식당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식당 테이블이 밀리고 의자가 쓰러지고 안 그래도 키가 작고 체구가 작았던 아줌마는 종이 인형처럼 끌려다녔죠. 이윽고 바닥으로 핏방울이 떨어지자 저는 겁이 났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러다 죽겠다, 아줌마가 죽어버리겠다, 그 생각에 저 역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냅다 악다구니를 지르며 그 남자에게 덤벼들었는데 온 힘을 다해 부딪히자 그 남자는 발이 꼬여 휘청였어요. 그러다 주방을 가로지르는 테이블 쪽으로 쓰러졌는데 하필 그 모서리에 부딪히고 말았죠. 사람이 그렇게 스위치가 꺼진 듯 맥없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줌마처럼 피도 나지 않았는데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남자는 눈을 뜬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괴하고 공포스럽던지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아줌마는 엉망이 된 몰골로 남자의 뺨을 때리고 흔들어 깨워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소은아, 너 이 길로 나가서 영선이 이모 집에 가 있어라. 아줌마, 내 말대로 해. 얼른 가.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아무것도 모른 척 가 있어야 된다. 아줌마, 어서! 저는 별 수 없이 아줌마의 지시에 따라 근처 아줌마의 지인 집으로 갔습니다. 연락을 받았는지 그 이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절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틀 뒤 저는 그 이모에게 이끌려 멀리 떨어진 한 보육원 근처에서 내려졌습니다. 이모는 제게 10,000원짜리 3장을 쥐어주면서 일렀어요. 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 엄마 이름도 네 이름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그래야 살아. 이모, 아줌마는요? 아줌마는 어떻게 됐어요? 잘 될 거야. 당장 지낼 곳이 없으니 거기 가서 기다려. 그러다 보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이모. 명심해, 소은아. 너 그렇게 안 하면 다시는 복자 못 볼지도 몰라. 알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기억을 잃은 13살 어린이가 되어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밤마다 죽은 남자의 얼굴이 꿈에 나왔고 제가 그 남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죠. 돌아가고 싶어도 살던 곳 그 동네가 너무 멀어 가볼 수도 없었어요. 그럴 용기도 없었지만요. 아줌마는 늘 마음에 얹힌 돌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데리러 오겠다고 했으면서 오지도 않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저를 찾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죠. 점점 자라다 보니 제가 한 짓이 무엇이었는지 또렷이 알게 됐어요. 아줌마가 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한 건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됐죠. 18이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모은 돈을 가지고 아줌마와 살던 동네에 갔습니다. 식당은 주인과 간판이 바뀐 지 오래였어요. 기억을 더듬어 저를 보육원 근처에 데려다 주었던 영선 이모를 찾았고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경악하면서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셨어요. 이모, 아줌마는요? 아줌마는 어디에 계신 거예요? 복자? 글쎄, 어디서 잘 살고 있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 찾으러 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아줌마는 절 찾으러 안 오시는 거예요? 이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줌마, 저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쉿,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했어?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말한 적이 있어? 아니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복자 그게 젊어서부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하필이면 그 팔자에 남자 운도 없어서 차라리 잘 된 거야. 복자한테 그간 키워주는 애 갚았다 치고 살아라. 그리고 잊어. 잊고 그냥 네 인생 살아.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가고 복자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게 살아 소은아. 어떻게 그래요. 제가 한 짓은 제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줌마가 저 대신 벌 받았다는 거잖아요. 안 돼요. 전 그렇게 못해요. 아줌마 어디 계세요? 어디 감옥에 갔는데요. 말 안 해주시면 저 경찰서로 갈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다 말할 거라고요. 쉿, 쉿. 아유, 괜히 들쑤시고 다니지 말어.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아? 그 일이 있고 나서 거기서 살던 애 하나가 없어졌는데 의심 안 한 줄 아느냐고. 복자도 애썼어. 너 하나 그 일에서 빼려고 용을 썼다고. 남들은 어차피 어려서 감옥도 안 갈 건데 실수였다 치면 별일도 없을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어. 그때 복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네 인생에 들러붙은 치사한 운명은 얼굴에 있는 그 흉터 하나면 족한다더라. 실수로 사람 죽인 애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다니면 너 어떻게 살겠냐고. 소은아, 복자가 어떤 애인 줄 너도 잘 알잖니. 맞아요.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제가 그런 짓을 떠넘기고 잘 살겠습니까? 저는 이모를 졸랐고 결국 이모는 저한테 두 손 두 발을 들고 아줌마가 출소해 살고 있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찾은 아줌마는 저를 아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어? 아줌마, 어떻게 된 거예요? 찾아온다고 했으면서 왜? 내가 너를 왜 찾아가냐? 네? 그만하면 눈치껏 더는 보지 말자는 소린 줄 알아들어야지. 넌 어떻게 그 나이 먹고도 그걸 몰라서 여기까지 찾아와?
사람 불편하게. 아줌마, 그날 널 그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이 꼴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줌마가 절 영선이문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죗값 다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가지 말지 그랬니? 먼데 갔어도 거기서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내내 솔직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으면서. 뭐? 이제 와서 죗값을 다 받았을 거라고요? 그 죗값 내가 다 받았다. 이미 끝난 일 가지고 들쑤시지 말어. 너 대신 죗값 받은 내 시간이 아까우니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다신 찾아오지 말고. 아줌마. 아줌마는 저를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성격이 바뀌었는지 아줌마답지 않은 태도가 무척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전 시간이 될 때마다, 여건이 될 때마다 아줌마 집을 찾았어요. 주말, 방학, 원장님께 사정해 몇 번이나 보육원을 나왔죠. 솔직히 말하면 보육원에서 나와 아줌마와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제가 4번째 찾아갔을 때 아줌마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끊임없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는 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로 아줌마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성인이 된 후 다시 영선이모를 찾아갔지만 영선이모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 떼더라고요. 저한테 사는 동네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그 후 연락도 제대로 안 된다면서요. 아줌마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꽁꽁 숨어버리고 말했어요. 괜찮은 학교 성적으로 대학은 못 갔지만 운 좋게 바로 은행에 취직했고요. 어른이 된 후에야 비로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마음 편히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 돈 같지 않았어요. 돈을 쓰려고 할 때면 늘 한 푼 두 푼 아껴 제 옷만 사던 아줌마가 생각났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흉터도 줄어들고 화장으로 옅은 흉터까지 가릴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여느 20대 여자애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말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네라는 꼬리표가 없는 평범한 삶을요. 물론 제 안에는 그 과거가 끈적하게 들러붙어 사라지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편견 없이 저를 대할 수 있게 했죠. 그러다 보니 아줌마가 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너무도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30이 될 즈음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에 튀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던 남자였고 보육원에서 자란 제 과거도 다 품어주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그 남자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모나 가족의 문제는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연애를 1년 정도 하고 여러모로 잘 맞는 구석이 많아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자의 홀어머니가 저를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나, 미안해서 어쩌지? 아무래도 우리 결혼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실은 엄마가 결혼 반대하셔.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혹시 나 어떻게 자랐는지 다 말씀드렸어? 어쨌든 알게 될 일이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랬구나. 그것 때문일 거야. 고아로 자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고 싶진 않겠지. 그건 아니야. 우리 엄마 정말 그런 분 아니셔.
그래서 나도 당황스러운 거야. 그 문제는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엄마는 항상 내 선택을 지지해 주시던 분이야.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설득할 수 있어. 그 남자는 그게 우리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결혼이 급한 건 아니니 문제 없을 거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결사적으로 저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숨기지 않았죠. 그렇다고 쉽게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저도 그 남자도 서로에게 마치 퍼즐처럼 아귀가 딱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살면서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머니를 만나 설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결국 남자친구가 먼저 포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소은아. 우리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차피 헤어짐이 끝이라면 뭐든 해보고 끝내고 싶어. 내가 어머님 만날게. 제발 좀 만나게 해줘. 말씀드려봤는데 그것도 절대 안 된대.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건데 굳이 만나서 마음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미안해, 소은아. 널 생각하는 내 마음이 절대 모자란 건 아닌데 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할 자신이 없어. 효자라고 욕해도 좋아.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그건 못해. 이해해. 어머님과 연 끊으면서 나랑 같이 살자는 말, 그건 나도 못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채 끝내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울 뿐이야. 설득할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전화라도 하게 해줘. 어? 남자친구는 고민하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제게 바꿔주었어요. 어머니를 거역하기 힘든 남자친구로서는 그것도 큰 용기였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누르고 어머니께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갑작스럽게 죄송하지만 만나 뵙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나는 아가씨랑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훈이 통해 할 말은 다 전한 것 같으니까 나야말로 부탁 좀 할게요. 우리 훈이랑 그만 좀 만나요. 어머니, 제가 비록 부모님 없이 혼자 어렵게 자란 건 맞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애정어린 도움으로 반듯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은행도 갔고, 아유, 난 듣기 싫다니까 그러네.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나은 건 아니지만 아가씨 같으면 아무리 혼자 애를 키웠다지만 고아한테 장가 보내고 싶겠어요? 나는요, 내 아들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자란 여자랑 결혼했으면 해요. 아무리 아가씨가 바르게 자랐어도 부모 사랑 빈자리는 다 티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어른 말 들어요. 과연 어머님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아 며느리는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한테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죠. 이별은 슬펐지만 담담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희망과 좌절을 겪었겠어요. 그즈음 저희도 아무래도 가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구멍이 난 듯 공허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제 인생은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왔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은행에 입사하면서 평범한 삶이 시작된 것 같지만 제겐 허상일 뿐이었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에 주변에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제 형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된 남녀를 가만두지 못해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혼자 살 생각으로 더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까, 그 전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남자친구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는 떨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 남자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다면서요. 그 순간 제가 생각났다는 말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그 남자는 의자도 없는 수술실 앞에서 절망적으로 주저앉아 있었죠. 제가 온 걸 보자마자 무너지듯 울면서 제게 안기더군요. 그리고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걸 알았답니다. 급하게 한 수술은 예후가 좋았고 재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또 쓰러지신 거였어요. 연락하고 싶은 순간은 많았지만 어머니께 집중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는 생각에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은 거예요. 너 같은 여자를 다시 만날 자신도 없지만 엄마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자신은 더 없었어. 엄마는 나한테 하늘이고 삶 그 자체였거든. 친모에게서 버려져 혼자 살던 나를 키워준 분이시거든. 뭐? 그럼 어머니께서 친어머니가 아니시란 거야? 더럽고 치사한 세상에 버려졌다는 생각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녔어. 엄마랑 처음 만난 것도 엄마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다 도망치다 알게 된 거야. 다른 식당 아줌마들은 길을 쓰고 쫓아와서 나를 패거나 경찰서에 넘기곤 했는데 엄마만 나를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 그 남자는 그래서 2번, 3번 보란 듯 찾아갔었대요. 언제쯤 뒤에 쫓아오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쫓아오지 않으시고 잘 먹는 반찬은 2배, 3배로 내어주시고 배를 채우게 하셨대요. 참어른을 만난 아이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마련이죠. 그 남자도 결국 그 대가 없는 마음에 굴복하고 만 것이죠. 잘 곳은 있냐, 없으면 자고 가도 좋다. 그 한마디로 모자의 인연이 시작되었대요. 그 후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았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도 다니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면서요. 그래서 어머니 허락 없는 결혼은 스스로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줌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부모복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천사들을 내려 보내주신 것이었을까요? 그 남자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 때 저도 아줌마를 생각하며 함께 울었어요. 그렇게 제발 수술이 잘 되길 함께 기도했고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실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죠. 퉁퉁 불어버린 눈으로 수술실에서 나온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됐는데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작은 체구 땅딸보 식당을 운영했던 내 아줌마.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알아보지 못하려야 못할 수가 없는 내 은인. 그분이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아줌마가 왜... 무슨 말이야? 이분 말이야. 정말 오빠 어머니셔? 오빠 키워주셨다는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야. 왜 그러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정말. 순간 순식간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아줌마의 손을 잡았어요. 어린 날 다른 곳으로 팔려가지 않겠다고
용궁다방 황마담 손을 잡고 매달렸던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 따뜻한 손을요. 저는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을까, 꿈에서나 볼 수 있을까 했던 그 얼굴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드디어 만났다는 벅차오르는 마음과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안절부절 못한 마음이 뒤섞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의식을 찾기 전 그 남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기껏해야 어린 시절 부모님께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 그 이상의 진실을요. 친엄마에게서 다방에 버려진 사실, 마담의 치정 싸움에 얽혀 어린 나이에 큰 흉터를 얻은 일, 다른 곳에 버려질 위기에 아주마로부터 구원받아 비로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찰나의 순간과 불행과 함께 찾아온 그 불청객 아줌마 전 남편의 사건까지 눈물과 함께 정신없이 쏟아낸 진실을 그 남자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자기를 키워준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린 다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하늘이 내려준 것 같은 천사의 은혜를 입은 동지애로요. 다행히 아줌마는 무사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처음 본 얼굴이 아들일 줄만 알았을 텐데 제가 보이니 여전히 잠에 취한 듯 그러더군요. 내가 죽었나? 천국에 왔나? 우리 딸 얼굴이 보이네. 딸. 아줌마가 저를 보고 딸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던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줌마 가슴팍에 안겨 펑펑 울음을 쏟아내었죠. 그러자 아줌마도 그게 꿈이 아닌 줄 알았는지 믿기지 않는 듯이 저와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떠났어요? 왜 저를 밀어냈어요? 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아줌마 곁에 있고 싶었는데 왜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대체 뭐라고요? 아줌마는 자기 양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저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고하든 뭐든 아들이 좋다는 여자면 아무래도 상관없었는데 저라는 사실과 그 즈음 알게 된 뇌종양 판정에 귀를 쓰고 반대했던 거예요. 처음엔 더 형편이 좋은 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대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갈등이 컸는데 뇌종양 판정에 짐이 될 거라는 생각에 완강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됐는데 후유증이 남았어요. 한쪽 팔다리를 쓰는 게 힘들어져 걷는 게 쉽지 않았고 이따금 사물인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자 아줌마는 은근슬쩍 저를 다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얼른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며 남대하듯 했죠. 전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설득해 일을 꾸몄죠. 살던 집을 정리해 어머니와 남자가 살고 있던 집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발장에 있는 아줌마의 끈 달린 신발을 다 정리하는 것이었죠. 수술 후유증으로 신발끈 매는 걸 못하는 아줌마를 위해 끈이 없고 발이 편한 단화와 운동화를 채우면서요. 뭐하는 짓이냐고 당황하는 아줌마에게 저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남자와 제가 더 이상 남이 아닌 부부가 됐음을 알리는 증서였어요. 이제 저 남 아니고 이 집 며느리예요. 훈이 씨랑 저 부부고요. 너희 지금 이런 걸 말도 없이 했단 말이야?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간 목 빠지겠는데 어떡해요. 그땐 저한테서 도망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아줌마, 아니 엄마 지구 끝까지 찾아갈 거니까요. 왜 그랬어? 왜?
더 잘 살아야지. 왜 네가 이 집에 들어와? 죽기 전에 갚을 은혜는 갚아야죠. 그거 못 갚아서 평생 아줌마가 제 마음에 돌뿌리처럼 남아서 좋은 생각을 하다가도 걸려 넘어져서 자꾸 그날 일을 떠올리게 되는 걸 어떡해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제발 저 다시 안아주세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부부, 그리고 다시 모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후 후유증으로 생긴 인지장애로 좀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고 건강히 살고 계십니다. 이제 10살이 된 제 아이를 돌봐주시면서요. 윤지야, 할미 쓰레받기 좀 갖다 줘. 할머니, 또 손톱깎이 찾으면서 쓰레받기 가져다 달라는 거지. 내가 못 살아. 손톱 깎을 거면서 왜 쓰레받기를 달래? 내가 똑바로 기억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나? 허허. 이윤지, 할머니한테 말 이쁘게 하라고 했지? 할머니는 아프셔서 알면서도 말이 잘못 나온다고 말했잖아. 알아, 안다고. 속상해서 그렇지. 할머니가 자꾸 손톱깎이를 쓰레받기라고 하고 전화기를 도마라고 하는 게 슬퍼서 그런 거란 말이야. 내가 없으면 할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전화기가 필요해도 도마를 찾을 거 아니야. 할머니, 따라해봐. 이건 손톱깎이. 손톱깎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신 은인을 모시고 제 딸은 저와 달리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삶.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모든 사물의 이름은 헷갈리시면서도 소은이, 훈이, 윤지 그 세 이름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발음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이었어요. 세상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대가 없는 호의와 마음도 있습니다. 가진 게 없이 지옥에서 태어난 사람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건 타인을 조건 없이 대하는 그 마음 덕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사랑을 알았고 그 덕분에 저는 제 딸을 바르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가난의 고리도 끊어내고 비로소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의 삶을 발끝이라도 흉내내보고자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가고 적은 돈이지만 먼 타국의 아이들도 돕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이 아닌데도 조건 없는 마음을 베푸신 분이 있을까요? 없다면 내가 한번 그런 사람이 돼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각박하게만 느껴지는 세상이 더욱 살만한 세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